국제법 기본이론 및 역사의 분과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회를 맡은 아주대학교 소명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발제자분을 우선 지금 다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1분 한 발제가 끝날 때마다 바로 그렇게 이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우선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발표의 발제자는 우리 원광대학교의 김성원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해주실 분은 국립외교원의 심상민 교수님입니다. 저희가 이 일분과위원회에서는 세 분의 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는 시간은 5시 30분이라 저희들이 그 시간을 3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제가 발제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대략 발제의 30분, 그리고 토론에 한 10분 정도, 그리고 플로어에 있는 분들까지 좀 받아서 하여튼 한 40분에서 45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분의 발제가 있는데 중간에 한번 휴식기를 갖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1발표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학제간 연구에 대한 중간 점검, 반학제적 주장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김성원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김성원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가 다 모이는 국제법 학자대회 일본과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신 학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우리 일본과 회원 여러분도 굉장히 이렇게 직접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 오병선 선생님, 김석현 선생님, 정동훈 대사님, 이근관 교수님, 그리고 오시진 교수님, 원 교수님, 남 박사님, 그다음에 우리 총무이사님, 정민정 총무이사님 그렇게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잘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학제간 연구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학제간 연구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정이라든지 점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학제간 연구는 특히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학제간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그런 점을 살펴보는 것을 제가 발표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이제 보면은 사실은 여기 보면 국제관계학과 국제법에서 학제간 연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에 아메리칸 저널에서 제 기억에 8개의 방법론을 해가지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도 그 이제 국제법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법과 경제도 있고 법과 사회학도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원유민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질적 접근, 양적 접근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108페이지에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국제법, 국제관계학에 대한 국제법학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도 물론 법실증주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하겠지만, 유독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제가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이 공통적으로 국제, 즉 인터내셔널이라는 용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제법과 경제학 그다음에 뭐 국제법과 사회학에 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뭐 물론 법실중주의 입장에서는 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별다른 말도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글로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반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IL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이 오늘 말씀드릴 거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리처드 백이 로버트 백인가요? 리처드 백이 그 루트리지에서 나온 핸드북 오브 인터내셔널 로에 이 장면을 다룬 적가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정확한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좌절시키는 말을 합니다. 뭐냐하면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의 학제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국제관계학 모든 쪽에 학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108페이지 밑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도저히 제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도 제 임무는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학제간 연구를 보면은 이제 뭐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개념으로 뭐 중간에 보면 뭐 멀티디스플리너리도 있고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는 것도 있는데 학제간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학제간 연구, 통합학제간 연구하고 이제 차이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령 이제 통합해서 완전히 하나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서로의 장점을 갖고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가령 우리가 학제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통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이 어느 정도의 서로 상호 관련성을 맺게 되는 이유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상호 관련성을 맺을 때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카운터 디스플리너리에서는 그 밸런스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국제법 분야에서는 어떠한 학제간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뭐 각주로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각주를 많이 달아놨는데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오늘 다룰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학제간 연구, 그 다음에 국제법과 경제학 간의 학제간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트웨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도 있고 페미니즘 간의 연구도 있고 우리 오시진 교수님이 잘 하시는 국제법과 문명 간의 학제간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판 인종 연구도 있고 침리 교수님과 뭐 차이나 미예불이 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간의 학제간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또 뭐 우리 학회 동영상에도 좋은 그 비디오를 올려주신 이근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법과 역사에 관한 연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학제간 연구가 시작되는 거에서 제가 왜 이 제목을 학문 내 연구라고 해놨냐면 학제간 연구로 들어와서 저도 잘 그 솔직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문 내 연구로 변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중간에 보면 뭐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이 국제법 나아가서 법학의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독특한 접근 방식에 포섭되어 활용된다면 엄밀한 의미의 학제간 연구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학제간 연구가 하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학 분야로 들어와서 법학의 방법론에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학제간 연구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문 내 연구와 학제간 연구가 서로 변형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법학 내부에 있어서도 주류 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러면 주류 이론이 쭉 쌓아온 그러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법학이라는 이름 하에 있지만 그것이 학문 내 연구로 볼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러한 고민은 뭐 저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그 111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국제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뭐 나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학 구조주의 등으로부터 핵심 개념을 차용해서 국제법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이와 같이 다른 학문의 개념을 차용하여 활용하는 것은 학제간 연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차용된 개념이 법학 방법 틀 내에서 변형되어서 법학의 고유한 접근 방법에 따라 적용된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야기인데요. 법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학의 고유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돼야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코트 해리스 같은 경우는 각조 16번 같은 경우는 핀드 네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국제법 접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국제법학 방법에 이미 녹아버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간 연구로 들어와서 학문 내 연구 또는 학문 내의 다양한 이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을 일으키는지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법학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엔크로치먼트 그러니까 침식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는지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학제적 연구는 역사적 배경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우리 김석현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특히 이제 정치학 간의 관계 엄밀히 말하면은 국제관계학이라고보다 국제정치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큰 이벤트에 따라서 이 역학관계가 바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보면 국제법은 우리가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그로티우스부터 시작했다라고 해서 하면 1645년부터 뭐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국제관계학이라는 그 학문의 역사는 굉장히 일천합니다. 국제법에 비해서. 그래서 1919년에 에버스위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가 설립된 것에서 역사적 기원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치학과가 어떠한 접근을 했냐면 그 전에 역사 기록학에 근거하고 사회과학에서 전통적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법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취하는 그 잉글리시 스쿨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조금 더 국제관계학하는 학자들 얘기로는 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그 툴을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제법이 국제 사회에서 조금 힘을 잃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간기 시대, 인터버 피어리에 대해서 그 국제법이 보여준 무기력함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차 대전 이후에 뭐 윌슨이 주창을 하고 국제기구도 생겼지만 2차 대전을 예방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에치카라든지 한스 모겐소 같은 분들이 이제 국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규범적 국제주의자의 시도는 실패로 인식을 하고 규범적 국제주의자는 결국은 이제 국제법 학자라고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국제관계학에서는 이제 현실주의가 득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에서는 법실증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학자가 얘기한 기묘한 공생관계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서로 국제관계학은 현실주의를 강조하면서 국제법을 부수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고 국제법은 현실주의가 권력 정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규범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러니까 권력 정치를 반영하는 어떤 도구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학문에서 굉장한 주류 이론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그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학제간 관계가 왜 이제 나오게 되냐면 그 이후부터 과연 국제관계학에서 현실주의, 그 다음에 국제법에서 법실증주의라는 주류 이론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이제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학제간 연구가 시작된 것은 진정한 학제간 연구, 즉 다른 학문과의 통섭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학문에 있어서의 주류 이론을 갖다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등에서부터 학제간 연구에 싹이 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연구가 진행이 됐냐 하면 이제 케네스 에버트가 이제 가장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했죠.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케네스 에버트는 이제 국제관계학자입니다. 국제관계학자가 이제 국제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케네스 에버트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학자는 형식주의자에서 기능주의자로 변모해야 되고 국제관계학은 이를 위한 개념적 접근 및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관계학의 입장에서 국제법을 포섭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슬로트 벌리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지금 앤 메리 슬로터가 국제법 학자 입장에서 듀얼 아젠다라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 입장에서 어떠한 그 특히 이제 제도적 설계에 관심을 두고 제도주의 의제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슬로터 벌리는 부군되는 분이 앤드류 모랍식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자유주의적 국제관계 학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코웍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연구가 국제관계학하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바이블로 여겨지는 책이 이제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스라는 원래 저널인데 거기 특집호로 나온 게 이제 골드스타인, 칼러, 코헤인, 슬로트가 말하는 그 Legalization and World Politics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자세한 입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법제화의 수준을 다루면서 의무성, 정확성, 위임성이라는 기준을 갖고 뭐 나프타는 어떻다는지, 그다음에 뭐 분쟁 해결 절차에는 어떻다든지, 뭐 이제 뭐 각 조약은 어떻다든지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러한 그 카테고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지금도 국제관계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글이고 우리나라의 국제정치학 저널에도 거의 이것을 그 번역해 놓은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관계학자들은 자주 보는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은 더너프와 폴락 같은 경우가 이제 명시적으로 학제간 연구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제법적 현상에 대해서 국제관계학자의 관심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학제간 연구의 측면에 함의를 갖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학자들이 뒤에서 이제 클레버스랑 코스케니아미의 그 비판의 중심 주제인데 국제법의 도구화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리걸리제이션에서의 가장 큰 그 뭐라고 할까요? 국제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컴플라이언스 레이셔로 판단을 합니다. 즉 뭐냐면 준수가 되는 것은 좋은 국제법이고 뭐 아니면 유용한 국제법이고 준수가 되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준수 그 자체로만 우리가 국제법에 대한 어떤 유용성 더 나아가서 그 유용성이 규범성에 관해서 어떠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법학자들이 대부분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판과 달리 뭐 암스트롱, 페럴, 램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관계학의 이제 주요 시각, 그러니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시각을 이제 국제법에 제공해서 현실주의에서 국제법을 보는 건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다음에 백 에렌트 루그트가 한 인터내셔널 룰스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은 뭐냐 하면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쓰면서도 국제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입장으로 접근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학과 국제법의 접근을 경험적, 규범적 방법에서 경험적 방법, 규범적 방법, 그다음에 주요 목적을 설명적 방법, 비판적 방법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따라서 이것은 어디에 속하고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현실주의와 합리적 제도주의는 경험적, 설명적 접근 방법,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및 정책지향 접근을 경험적, 규범적 접근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법학자들이 이거에서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나일은 비판적, 설명적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제간 연구가 됐는데 이제 과연 그것이 바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게 진행이 된 것인가, 나아가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난해함이 있는데 이제 국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거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학에서 시어리는
explanation이나 expectation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국제법에서는 approach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같은 용어를 얘기해도 전혀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간에 보면은 코헤인이 이제 뭐 두 가지 시각 투 옵틱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안 허드 같은 친구 아니죠. 그 학자는 그 엔챈트먼트 앤 디스엔챈트먼트 해가지고 국제법에 현혹된 자, 국제법의 민명에서 벗어난 자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국제관계학자들은 국제법이 너무 현실 세계에서 유리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법 학자들은 도대체 그럼 국제관계학이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서로 사실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법론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굉장히 큽니다. 뭐냐하면 국제관계학자들이 하는 방법론 여기 보면 뭐 수학 모델 같은 거는 법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좀 꺼려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도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든 입장도 있고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반학제성이 이제 주장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영어는 카운터 디스플리너리인데 대항 학문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인터 디스플리너리에 대한 이 비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교수님들께 여쭤봤더니 아 그건 반학제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클레버스랑 코스케니아미가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둘 다 핀란드 사람이고요. 뭐 국적인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굉장히 반학적성 주장에 있어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클레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제간 연구에 있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포섭되는 학문의 전략적 단순화를 경고하는데 이제 클레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오시진 교수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는 국제법학자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학제간 연구의 전제를 비판하는데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는 국제법학자는 종종 역사학자들이 120페이지입니다. 역사 연구에 관해서 단일한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고 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는 매우 문제가 많은데 역사학자는 국제법학자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역사 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법학자가 역사학의 논쟁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미 국제법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클레버스가 주장하는 거에 가장 큰 그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121페이지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그 공격입니다. 클레버스가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의견을 많이 해요.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학과 국제법이 국제법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차르트에 대한 예를 듭니다. 뭐냐하면 음악학자가 모차르트의 그 어떤 오페라를 보고 분석하기 위해서 오피스에 서 있는 것과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그 오페라를 듣기 위해서 그 티켓 오피스에 서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보이지만 양자는 작품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근데 우리는 단지 그 국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뭐 재밌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국제관계학자들은 카디 사건 오늘 뭐 김민석 교수님도 발표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메타포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국제 안보에 대해서 인권이 더 우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제법은 법질서에서 이웃법과 국제법 간의 위계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관심을 끄는 거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제법은 원래 국내법에서부터도 많이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는 것이 뭔가 큰 이론에 기대서 자신의 어떤 유용성을 갖다가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관계학의 현실주의는 굉장한 그 유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 국제법이 갖고 있는 상대적 자율성은 침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사실 정의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다음에 뭐 관리주의가 되고 뭐 두 학문이 합칠 때 역학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국제법이 국제관계학보다 하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보통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자가 50대 50으로 합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법론도 틀리고 그 다음에 합쳐진다고 보일지라도 국제정책의 도구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클레버스는 국제관계학에 의한 국제법의 식민화를 방지하는 것이 반학정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코스케니아민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데 코스케니아민은 유럽의 형식성과 그다음에 미국의 뭐 관리주의를 이렇게 완전히 양분을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어떠한 패권주의를 갖다가 프로젝션 하는 데 있어서 국제관계학은 선두에 서 있는 것이고요. 거의 프로파간다 같이 보고 그 점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제도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어떤 보편적 가치라는 그 미명하에 국제법을 도구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에 보니까 어느 아메리칸 크루세이더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을 완전히 형식을 갖다가 파괴시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스케니아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재밌는 것은 124페이지에 있는데 그 이제 법제화 논란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코스케니아가 지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도에서 레짐으로 바뀌고요. 용어가 규칙에서 규율로,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책임에서 준수로, 법에서 정당성으로, 국제법학자가 국제관계 전문가라는 식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의 변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법에 대한 형식화를 무너뜨림으로써 법을 갖다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코스케니엄의 비판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저를 압력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비판적인 검토에 들어가 보면 간단합니다. 이제 그 국제관계학자들도 그 국제법에 대해서 오히려 그 굉장히 친화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니콜라스 어너프라든지 아니면 프리드리히 크라토코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오히려 법규범의 반사실적 성격을 강조를 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규범이 부적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법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스케니암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제 비판은 뭐냐 하면은 사실상 코스케니암이는 이분 자체가 학제적 연구를 선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이분의 그 가장 유명한 책인 From Apology to Utopia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그 앞에 국제법 물론이며 사회론과 정치 철학에 관한 연구라고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데리다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젠틀 시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역사에 많이 이제 기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용어가 변형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퀸트 토이브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용어가 변형이 돼서 법학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갖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법학의 개념을 법학의 범위를 갖다 넓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반이 오고 가는데요. 이제 한 3분 정도 남은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볼 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국제정치학회 논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제법에 관한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학에서도 이미 그 흔히 말하는 시어리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학이랑 학제간 연구를 할 때 굉장히 그 국제관계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론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그 국제관계학 쪽에서는 그 뭐 대표적인 논문 국제관계학의 메타 시어리는 없어졌는가 뭐 이런 논문도 나오고요. 보면 보통은 쟁점 위주로 갑니다. 뭐 비핵화라든지 북한 문제, 뭐 남미 문제, 지역화 문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서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학제간 연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연 디스플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 제가 푸코를 인용을 좀 했지만 학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디스플린이 훈육, 뭐 처벌이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어떠한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 학문의 독특함을 위한 훈육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에서 훈육된 사람만을 그러니까 뭐냐 이너 소사이어티로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인터디스플리나리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훈육받는 그 지식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받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제 관계학이라는 것이 있는지 여부도 사실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이라면 있겠지만 국제 관계학이 과연 있는 것인지, 클레버스가 얘기한 거를 뭐 계속 제가 인용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가령 ISIS라든지 리비아 사태라든지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지역학이나 역사학이나 그런 걸 보지 국제 관계학이라는 걸 보지 않는다. 국제 관계학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론이 그 이론도 정치학 이론이고 도대체 국제 관계학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학제간 연구라고 한다면 디스플린 자체가 독특하게 개별되는 것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완전히 없는 건데 우리가 뭘 지금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극단적인 비판도 하죠. 국제법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130페이지에 보면은 박배영 교수님이 그 평론지에 국제방법의 서술적 고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국제법도 방법론이라는 것을 구분화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학자들의 여기 이제 방법론적 범주화를 위하여 개별 학자들 간의 국제 법학 방법의 차이를 사상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국제 법학 방법이나 학파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구별되는 다양한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한 학문 분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가 학문 대 학문으로 이름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한 40초가 남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식 공동체로 가는 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법학에서도 제3세계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국제 관계학에서도 제3세계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있을 테고, 인류학에서도 있을 테고, 여러 학이 있으면 그 모여서 각각의 서로의 그랜드 시어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쪽 분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도로 공유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학제간 연구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을 괜히 묶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는 지금 131페이지에 써놨는데 앤 메리 슬로트는 듀얼 아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듀얼 아젠다라고 보기로는 보지 말고 듀얼 아젠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싸우고 있는 어젠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중간 점검을 봤을 때 학제간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학제간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 단계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평소에 김성원 교수님은 국제법 연구 방법론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논문을 발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학제간 연구에 대해 사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논문과 저서로 이 국제법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에 그 큰 화두를 던졌던 학제간 연구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또 알았습니다. 그 크레버와 코스케미야미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또 강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토론 우리 심상민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토론 후에 플로어에 있는 분의 토론까지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발표자 분의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상민 교수님, 자 10분 범위 내에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심상민입니다. 김성은 교수님의 발표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김 교수님과는 평소에 많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법론 그리고 저 이제 거대 담론이라는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어떤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이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슴없이 도전을 해보긴 합니다. 결과가 꼭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시도 자체는 한다는 것은 전 되게 김서영 교수가 항상 얘기하면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이제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론 특히 이제 그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어떤 학제적 연구의 그 방법론적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한 김서은 교수님의 나름대로의 그 식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반응을 그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나마 제가 김성원 교수님의 그 심오한 논의 중에서 이해가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 말씀드리고 지나갈까 싶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그 코스키님가 얘기했던 그 반학제성과 그 미국 패권주의에 관한 저의 짧은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역시 클레버스가 제기했습니다만 국제법의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제법의 도구화에 대한 변명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이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관계인 것인가?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3의 길은 없는 것인가? 제3의 길에 대한 탐색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히 토론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그 코스키님의 교수가 얘기했던 그 반학제성과 미국 패권주의는 사실은 제가 유학 시절에도 몇 번 그런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씩 그런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것은 꼭 국제법과 IR 간의 관계는 아니고 법과 법경제학에 대한 그런 비판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럽에 계신 분들, 영국에 계신 분들은 케이스로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경제학이라는 정말 족보 없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그동안 영국이 쌓아 올렸던 그런 학문적인 그 권위와 그 가치를 마치 찬탈해 가려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아주 불순한 그런 운동이라고 또 폄하를 하더라고요. 같은 의미에서 역시 코스키님도 그런 IR의 그런 국제법의 영역에 대한 침투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IR이라는 것이 꼭 국가의 한 국가의 특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IR을 가장 활발하게 국가 대외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은 특히 이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세계 각국에 투사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IR이 그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구축 내지 강화에 유지하고 있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을 코스키님이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일부 따져보면 김성원 교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실주의에 기반한 그런 IR 이론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그런 규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현상을 설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국가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는 제 주변에서 적어도 본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바로 코스키님의 정말로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법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코스키님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미국의 패권을 위한 그런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의 뭐랄까요 학제간 연구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제기됐던 국제법의 도구화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 수단으로서 국제법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이죠. 국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인식론적인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법이 국제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제사회를 국가 간의 자유로운 대외 정책의 연결 사이에서 대외 정책의 교환과 충돌 사이에서 어떤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려고 본다는 국제관계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법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의 하나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국제관계학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규범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국제관계학자들의 생각으로는 규범 그리고 또 무력
저희는 뭐 무력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거나 자유권이 아니라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국제 관계학자, 특히 이제 국제 정치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제 관계학자들은 군사력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련화한 뭐 레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제 질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학문적인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 관계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이 이러한 그런 여러 정책 수단 중에 하나로서 활용된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법이 규범력이 약하고 국가들의 준수하는 정도가 떨어져서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국가가 어떤 대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제법을 인식하고 있고 그 국제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다른 국가들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국제법의 독특한 영역을 인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국제법의 가치를 국제 관계학자들도 잘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잘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법에 도구하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국제법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다른 군사적 수단 또는 뭐 제도적인 수단과 못지않게 동등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주장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법과 국제관계학 간의 이 반학적성까지 얘기될 정도로 약간 그 갈등 내지는 이제 그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학문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나라고 분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행동할 때 최소 기준을 마련해주는 규칙의 총체라고 일단 정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제관계학은 물론 이제 국가들끼리의 그 현실적인 이익이 대립됐을 경우에 이제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공동의 목표, 공동선을 위해서 국가들이 협력해야 될 때 그런 국제 협력의 외연을 설정해주고 또는 그 외연을 확대해주는 그런 이론적인 실제적인 그 툴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은 잘만 서로 간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잘 특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학제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학제적인 연구는 아까 김성훈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각 학문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서 인신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능력이 있는 개인분이 계시다면 그 개인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다 익혀서 자신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체화한 다음에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제법과 국제관계학은 반학적성이 얘기되고 있는 지경이기는 하지만 두 학문 사이에는 일단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추구한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는 그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규범 또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유용성, 그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용을 인정하고 있는 두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논의가 좀 더 진행될수록 이런 협력의 가능성을 또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교안보연구소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인지 IR 학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에게 국제법을 설명한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국제법 그거 국가가 그냥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선생님 그렇지는 않고요.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다 넘어갑니다. 그나마 이거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그나마 현실주의자들이세요. 그분들은 국제법 중에서도 국가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는 정도는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 학제간 연구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이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다 공유되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심 교수님 감사합니다. 심 교수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해박한 그 관심과 또 지식을 갖고 계셔서 세 가지 그 패권성과 국제법의 도구화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신 제3의 길, 또 특히 그 국립외교원에서 많은 IR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느끼신 그 여러 가지 그 감정, 저희처럼 상하탑에 있는 데서는 참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느끼신 바가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 교수님께서 특별한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커멘트에 해당되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는 커멘트가 있으시면 저기 이게 아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이근강 교수님, 예. 예, 예. 제가 서울대학에서 국제법 강의하고 있는 이근관입니다. 예, 오늘 제20회 국제법 학자 대회 제1분과에서 국제법 기본 이론과 역사 부분인데요. 예,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성훈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또 코멘트가 아까 하셨던 그 심사민 교수님 코멘트하고 유사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먼저 한 가지 이제 그 김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아주 좀 흥미롭기도 하고 아이러니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코스케니엠이라고 하는 일종의 좀 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죠. 본인이야말로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그 예전에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디컨스트럭션이나 언어학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좀 아주 심하게 얘기한다고 치면은 국제 법학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공박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또 지금은 특히 2002년도에 나왔습니까?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포멀리즘에 대한 회귀, 일종의 신고전주 유사하게 들어가면서 또 이 학제간 연구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주 아이러니컬하고 흥미로운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제법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1930년대 E.H. 카 같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도 보면 20 Years Crisis 같은 데 보면은 국제법 학자들에 대해서 규범 중심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너무나 좀 이상주의적이고 공허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들. 물론 또 한스 모겐더도 그 다음에 한스 모겐더의 원래 출신 자체가 국제법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 예를 들면 라우트팩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53년도에 그 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불어로 썼습니다만은 책을 쓴 샤를드 비셔를 비교해 본다고 치면은 샤를드 비셔의 책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미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한 규범적인 켈센적인 어프로치 아니면 라우트팩트적인 어프로치 가지고는 곤란하고 이미 힘이라고 하는 요소, 국제관계라고 하는 요소 그야말로 아니면 인터내셔널 폴리틱스라는 요소를 그걸 당연히 그 분석의 대상으로 포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이게 지금에 와서 국제법과 국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국제법 방법이 너무 좀 국제법 학자들이 약간은 오티스틱하게 자폐적으로 해온 부분도 좀 과장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 샤를드 비셔의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서는 국제법과 예를 들면 규범과 힘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 둘 다 국제법과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mutually constitutive 서로 형성하는 관계로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이 긴데 죄송한데 두 번째로는 이거를 지금 현재 임상학 클리니컬리 아이솔레이트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사실은 국제 관계학적 요소가 우리 국제법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국제환경법에서 non-compliance procedure도 그렇고 국제법의 중요한 요소, 구성 요소인 WTO법 같은 데만 보더라도 법화되고 있지만 또 원래
국제경제법의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페리스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 하더라도 보면 뭐 여기 좌장을 하고 계시는 성의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또 국제 관계 이론적인 요소들도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흐름을 잘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동시에 한편으로 봐서 우리가 보면서 이걸 꼭 이렇게 꼭 상호 배제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제화한 사람들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발휘하기보다는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서 특히 이제 그 심상민 교수님 같이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화도 안 하면 아예 그냥 국제법의 중요성을 아예 그 인식시킬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법학의 국제법학의 디스플린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활발한 대화에 나가서 우리가 그걸 또 교정도 해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예. 서강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오병선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법 이론과 역사 분과에서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듣고 또 토론하게 돼서 올 한 해 멋있는 추수를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국제법 학자들이 특히 이 국제법 이론과 역사 이 분과에서 매년 만나는 사람들이 또 만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올해는 무슨 농사를 졌나 하는 굉장히 아주 궁금하고, 그런데 오늘 김성원 교수 또 아주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좋은 발표를 하셔서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유로운 토론이 좀 어려운데, 한 가지 궁금하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게 돼.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그 분쟁 당사자에게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제법 하는 사람이나 국제관계학을 하는 사람이나 결국 소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학문의 소비자가. 학문의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자들은 나는 국제법 학자이기 때문에 국제법 쪽으로만 뭐 이렇게 강조하고 이 학문이 식민지가 될까 걱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 국제 관계학자들은 요새 뭐 알다시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나와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이 입법자가 한마디 말 바꾸면 모든 법전이 휴지가 된다듯이 이 법의 근본적인 기초가 지금 동요되고 있어요. 우리 국제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 이것이 모든 사실관계가 막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과연 기초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하는 모든 것이 다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요새 팽배한 이 시대에, 그래서 과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궁금한 것은 과거에는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나 뭐 우리나라 뭐 예컨대 헌법재판소 아까 오전에 하다시피 대법원이든지 국제법 문제를 두고 나올 때 순수하게 규범만 논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해답이 나오느냐? 예컨대 뭐 핵무기를 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핵무기 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핵무기가 뭐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하여튼 이게 결국 뭐냐면 사실과 규범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대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문제를 이제 접수했을 때 딱 기사에서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순수하게 진짜 국제법 규범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답변을 내느냐, 아니면 그 사전에 치밀하게 핵무기 문제, 뭐 어업권 할당 문제, 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걸 갖다 놓고 볼 때 사전에 예컨대 뭐 영토 분할 문제, 이 해양 분할 문제 이런 거 볼 때 사전에 다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의다 라고 하는 그런 규범적인 해석으로 가느냐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걸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가 과연 뭘 원하는지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게 국제법학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같이 컴바인해서 가는 게 옳은 게 하는 그런 해답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구대학의 김석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저 뭐 듣고서 제가 소감 몇 마디 말씀드리는 걸로다가 토론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제법하고 국제관계학 간의 이게 뭐 학제간 연구다. 그래서 학제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하고 국제관계학이 서로 이 대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선입견도 많이 작용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전제가 뭐냐면 국제법은 말이죠, 항상 정의를 얘기하고 이상을 얘기하는, 국제관계학 특히 국제정치학을 많이 내포하는 개념이죠.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국제관계학이 국제정치학, 그죠? 국제정치학으로 대변되는 국제관계학은 거기에 비해서 현실 그리고 국가 이익을 이제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국제법은 정의라든지 또 이익, 보편적인 이익,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국제정치 쪽에서는 현실을 강조하고 국가적 이익을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항상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이 과연 공통의 테마를 향해서 과연 그게 협조가 가능하겠는가, 뭐 쉽지는 않겠죠. 학제간 연구라는 게 뭡니까? 어떠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서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앉아 가지고서 뭐 얘기를 하려면은 그 목표를 향한 기본적인 철학이 같아야 되는데, 또 가치관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앞으로 나가가지고 목표가 달성될 거 아니에요. 입장이 대립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연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국제법이 국제정치하고 이제 항상 국제법 국제정치가 이게 항상 이게 그 기본 성향에 있어서 대립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어떤 뭐 공동의 테마를 향한 학제간 연구라는 건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따로 논단 말이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과연 이 양자가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항상 대립적인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저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또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뭐 대립된다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규범학이고 하나는 현실 학문이라 해가지고 대립적인 거야. 이건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이기 때문에 양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철학,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법을 하는 사람이든 국제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간에 두 개의 협조가 가능해요. 자, 물론 이게 평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죠? 평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긴장이 완화가 돼 가지고서 각 국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반영하는 국제정치학이 결국은 국가 이익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과 정의, 국제 공동체 이익을 얘기하는 국제법하고 이제 대립적인 면을 보이는 건 사실. 지금도 이제 대체로 그런 성향이라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국제 정치가 이상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국제 정치가 개별 국가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국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했던 시대도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시기인가? 인류 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반성하는 이
감정이 지배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1차 대전 직후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어요. 평화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 말이죠. 정치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다들 평화를 추구했던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제정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상을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짖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같이 공동의 미래를 향한 철학이 있어서 공통면을 보였단 말이죠. 정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러다가 이제 물론 그런 측면은 2차 대전 직후에도 있었겠지요. 그러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평화 분위기가 쭉 가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들이 각각 개별적인 이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국제법하고 국제정치가 이제 결국은 상반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은 아마 그런 웨이브는 계속되리라고 봐요. 긴장과 충돌 상태의 평시 상황과 이게 이제 평화 분위기와 이제 충돌 상황이 과연 어떻게 이제 웨이브를 그리냐에 따라서 자라겠고 때문에 저는 국제법을 한다는 이유로 국제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양자가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고 그 분야에 속해 있는 구성원의 철학이나 가치관 이게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국제 정치 국제법이 얼마인지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연구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성향에 따르면 아무리 목표를 던져주더라도 기본 자체가 접근 자체가 안 돼. 국제법에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난날에 있어서 말이지 오늘날은 별로 없지만 지난날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국내법 의론 상당히 현실적인 거예요.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국가들은 말이지 이거 국제법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나라 국내법 적용하면 된다. 이거 결국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주의가 하는 이 국제정치하고 국제법이 공동의 입장을 취하있죠.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관계하고 국제법이라는 게 항상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학문 분야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성향이 과연 이제 차이를 대립되느냐 아니면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양자는 학문 분야 양 학문 분야가 서로 조화될 수도 있고 충돌될 수 있는 거지. 또 그건 시대 변화하고 많이 또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저 뭐 두서없이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김성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한 30여 년간 이제 외교 실무에 있던 사람으로서 항상 그런 지금 심상민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국제법이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는 이제 외교부를 떠났지만은 저는 네덜란드나 핀란드 같은 국가들 그런 중견 국가들의 경우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국제법이라는 툴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덕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뭐 기후 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민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제법은 외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제간 연구 관련해서 김성원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이제 저희가 국제법사 연구 소그룹을 진행을 해왔는데 역사 분야가 IR이라든가 IAR에 있어서 공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지만은 국제 관계라든가 국제법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계에서도 별로 다뤄지지 않고 있고 강단에서도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건 이제 이론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이 밀접히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실무자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아주 소중한 발표를 통해서 아주 풍부한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게 해주신
우리 김성훈 교수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심상민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 바라건대 이 오늘 제목이 학제간 연구에 대한 중간 점검인데 또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또 훌륭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실 수 있는 최종 점검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발제를 기대하면서 제1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